지금부터 포스트 팬데믹 시대 임상윤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 분의 발제가 있고 두 분의 지정 토론이 있은 후에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첫 번째 발제된 현두른 변호사님께서는 종합 토론까지 일정상 계실 수가 없어서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현두른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두른 변호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셨습니다. 국민대 법학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대한의사협회 또 서울시의사의 법제이사를 역임하셨고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이사 지금은 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법무법인 세승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 이쪽 분야를 잘 아시겠지만은 보건의료 분야의 행정소송이라든지 의료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내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두른 변호사입니다. 오늘 대한의료학회 학술대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 이후에 토론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같은 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의료법학회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로 제가 이제 토론 과정까지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상당히 이제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전체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있는데 좀 아직 좀 정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것도 있어서 그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제 논문을 참고를 하시고요. 제 논문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의료법상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법 제17조, 그 다음에 17조의 2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를 저는 그냥 직접 진찰 규정이라고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의료법 제34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원격 의료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 의료 규정 이렇게 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또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규정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2020년 12월 15일 날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그런 감염병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거는 이제 의료법상의 이 직접 진찰 규정과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어떤 건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실무에서는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는 전화 진찰, 그러니까 비대면 진찰 후에 약을 처방한 사례가 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직접 진찰 규정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013년도 판결에서 여기서 직접 진찰이라는 것은 대면 진찰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서는 그 이후에 직접 진찰 규정이 아니라 원격 의료 규정 위반으로 기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 최초로 이 원격 의료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규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맞는지 한번 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통설은 이제 현행 의료법이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반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직접 진찰 규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법에 이 직접 진찰 규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직접 진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최초의 의료법에서는 그냥 자신이 진찰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서는 자신이 진찰, 그러니까 자신이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라 이거죠. 다른 의사한테 진찰한 이후에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진찰한 의사가 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이나 증명서, 검안서를 발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서도 마찬가지 자신이 진찰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이제 2007년 4월달 개정 직전에도 역시 자신이 진찰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달에 전부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자신이 진찰란이 아니라 직접 진찰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진찰이 과연 뭐냐, 예전에 자신이 진찰이라고 했었는데 직접 진찰로 바뀐 게 이게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와 처방전을 이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처방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하나의 조문으로 했었는데 2019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제17조에서, 처방전은 17조의 2에서 이제 분리해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계속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진찰의 의미에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이 직접 진찰이라는 것은 대면하여 진찰하라는 의미다. 대면 진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단서 발급 주체뿐만 아니라 대면 진료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진찰이 좀 해석이 불명확하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다, 이게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을 의미한 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게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바로 1년 후에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전혀 헌법재판소하고는 다른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13년 4월 달에 여기서는 예전에 자신이 진찰한 거하고 똑같다, 스스로 진찰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대면 진료 의무와는 상관없이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동일한 문구를 놓고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특이하게 서로 이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두 재판기관이 동일한 문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2007년도에 직접 진찰이라고 개정된 이유를 보면은 그냥 정책의 변화는 없고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이해서 쓰는 것 외에 다른 정책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신의 진찰을 직접 진찰로 바꾸면서 이게 대면 진료를 의무화한 그런 정책적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직접 진찰이라는 것은 처방전의 발급 주체만은 제한할 뿐이지 이게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견해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 의견과 같이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거라면 의료법을 개정해야죠. 의료법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찰 대신에 대면하여 진찰하여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화 진찰해가지고 처방전 발행하는 경우에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진찰의 개념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충실성이 담보돼야 진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화로만 몇 가지 물어보고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진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진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히 대법원에서도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선고된 판결을 보면은 진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대의학적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그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있다고 보이지 전화 통화만 가지고서 이렇게 진찰한 거는 진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찰이라는 개념의 해석을 통해서 이런 부실한 진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은 200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진찰 규정은 초기 의료법 제정 시부터 쭉 왔었고 다만 문구가 자신이 진찰해서 직접 진찰로 달라지긴 했지만은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은 2001년도 그러니까 한 벌써 20년이 됐네요. 벌써 200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4조 지금 현행 의료법입니다. 3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33조는 뭐냐면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소적 규제죠.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설된 의료기관 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이 내려집니다. 근데 자 보시면은 이 2001년도에 이 원격 의료 규정이 과연 왜 도입됐을까라는 게 논란이에요. 이게 왜 2001년도에 이게 원격 의료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원격 의료를 하지 말라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의료법 그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당시에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거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헌법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게 현행 그 당시의 의료법이 그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원격 의료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오벽지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원격 의료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이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수가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서는 이게 원격 의료를 의료행위로 인정해서 보험 수가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이게 원격 의료를 대폭적으로 허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이버
의료 상담, 진료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의료 분쟁 발생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원격 의료를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검토 보고서에서는 당시의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금지된다. 근데 원격 의료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런데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그 원격 의료 지원 이것만 허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 진료는 앞으로 좀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시에 의료법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시에는 직접 진찰이라고도 안 했고 자신이 진찰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진찰이라는 얘기는 이게 대면 진료를 전제로 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진찰을 직접 진찰로 대체된 것은 2007년도예요. 근데 이 의료법 개정은 2001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 입법자가 국회가 의료법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 의료법 개정 이유로 보면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해 가지고 이걸 그 국민한테 제공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원격 의료 규정이 이게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원격 의료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따 그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기술이나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당시에 의료법 17조, 18조가 그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신 진찰한 규정이 원격 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게 맞는데 이게 엉뚱하게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으로 접근해 버린 거예요. 사실 원격 의료는 진찰의 방식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료의 방식에 관한 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그 규정을 봤겠지만 이게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 허용하겠다는 건지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우리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규정은 그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두리뭉실해요.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건지 허용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33조 제2랑 단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있잖아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응급 환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원격 의료는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그 다음에 의사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원격 모니터링도 원격 진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병원에서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이런 원격 모니터링을 한 경우에 과연 이거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해서 2020년 1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직접 진찰 규정으로 기소를 했더니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를 선고하니까 이후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원격 의료 규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이 대법원 2020년도 판결에서는 이게 전화 진찰 후 약 처방한 사례는 원격 의료 규정 위반이 맞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 판결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격 의료 규정이 약간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당시에 원격 의료 규정이 입법된 그 취지와 배경을 좀 제대로 살펴야 되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의료법 33조 제1항의 문헌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예외 사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관한 평가에서도 좀 종전에 그 대법원 판결하고는 또 다른 입장을 있어서,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게 사건에 따라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는 좀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제한돼야 된다,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과거에는 직접 진찰 규정이라는 거는 진찰 후에 처방전, 진단서, 증명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 원격 의료 규정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진단서, 처방전 발행 없이 환자와 질병에 대해서 상담하는 경우, 얘도 그냥 모든 원격 진료가 여기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응급 환자나 환자 요청, 공익적 필요에 따라 원격 진료를 하는 경우 이거 의료법에 위반이 되고, 심지어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상대로 원격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더 대법원 판결의 판결의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원격 의료 규정에 의해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2001년도에 원격 의료 규정이 도입된 취지하고도 안 맞아요. 그때는 원격 의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까지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 이전에는 허용됐던 원격 의료가 의료법상입니다. 네, 의료법상으로 허용됐던 원격 의료가 이 원격 의료 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전면 금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원격 의료가 이처럼 전면 금지되고 예외 없이 처벌되어야 할 만큼 백해무익한 것인지, 이거는 의료계에 좀 평가가 필요할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초래된 것은 입법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2001년도 의료법 개정 당시에 이게 의료법을 잘못 해석이 됐고, 그리고 의료법 원격 의료 규정을 도입하면서 이거를 진료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다가 둔 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으로 두는 바람에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체계나 그 내용, 그다음에 해석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시에 의료법에 대한 오해가 빚은 참사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자, 제가 뭐 모든 나라의 그 사례를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에 원격 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좀 사정은 다르겠지만은 오히려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를 뭐 확대를 하고 오히려 지원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보험에 대한 보험의 범위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다만 원격 의료가 확대될수록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험 급여의 문제, 그 다음에 미국은 주별로 의사 면허가 다르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하는 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 다음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둘 것인지, 원격 의료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격 의료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원격 의료 장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지 원격 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1930년대에서는 의사 직업 규정에서 원격 의료를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 직업 규정이라는 것은 의사들에 대한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지 법규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 윤리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930년대예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전화 통화나 컴퓨터를 영상을 통한 원격 진료는 생각을 못했고, 따라서 그냥 단순한 생각에 직접 봐야지, 직접 보지 않고 진찰을 한다는 것은 의사의 직업 윤리에 반한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제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고, 2018년도에는 원격 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보험 수가 인정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격 의료에 관한 논란도 정부의 유권 해석을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이 의료법에다가 원격 의료를 규정을 하고 이걸 원격 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둔 입법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비슷한 비유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1930년대 독일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입법된 게 아닌가, 이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입법이 아닌가. 그래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직접 진찰 규정과 원격 의료 규정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접 진찰이라는 것은 뭐 논란이 있긴 있지만 저는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찰이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를 통한 이런 부실한 진찰들 같은 경우는 이 진찰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진찰 규정은 원격 의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은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원격 의료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법원 판결은 좀 상당히 논란이 있다,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원격 의료 규정이 잘못됐다고, 잘못 입법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고 상당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우리나라 의료법의 원격 의료에 관한 규정을 이게 좀 정리를 하려면은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무리하는 시각도 있을 겁니다. 원격 의료 남용이나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시각이 있을 텐데, 저는 원격 의료의 남용은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격 의료로 인한 의료사고는 원격 의료에 쓰이는 의료 장비를 규격화하거나 아니면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는 기존의 민사법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되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에 관한 규정을 굳이 의료법에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님께서 이 의료법의 주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합 토익까지 계실 수 없어가지고 이 발표 후에 직접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두른 변호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를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은 아까 이제 직접 진찰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각각 다른 해석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일반인들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에서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요. 대법원은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법률적 해석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해석을 이렇게 할 뿐이지 법률의 위헌 여부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요.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소수 의견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 판단했는데 헌법재판소의 다시 의견은 위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유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이 직접 진찰이라는 규정은 대면 진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다른 법원을. 그러니까 법률이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그 근거,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구속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니까 그 법률에 대해서 자체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대면 진찰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스스로 진찰일 뿐이다. 대면 진료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때 하급심법원에서도 그 대법원 판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 해석에.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온라인 상으로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격 의료에 관한 규율은 의료행위 직접 진찰로서, 그러니까 의료행위로서 또 의료행위 조건 원격 의료로 나눠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발제자는 원격 의료를 의료행위로 이해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로서 원격 의료 관련 조항은 여전히 타당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질문자의 의도는 의료 행위하고 직접 진찰했냐 간접 진찰했냐 이런 측면하고 의료 행위의 조건 원격 의료를 구분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로서의 원격 의료 관련 조항은 여전히 타당한 것은 아닐까요? 약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인데 두 개를 구분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원격 의료가 두 가지 그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의료 행위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진찰의 방식에 관한 문제고요. 원격 의료를 하려면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은 어디다 갖춰야 되겠어요? 의료기관 내에서 갖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 양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격 의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진찰의 방식, 의료 행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의료법에서는 이게 의료기관 개설, 의료 장비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꼭 어느 쪽이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보다 근원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진찰의 방식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에 관한 거라면은 굳이 의료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의료기기법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보험 수가에 관한 규정에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그 시설과 장비에 관한 규정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설로 접근해 가지고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규정을 의료법에 둬야 된다. 그럴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의료윤리학회는 사실은 의료법학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출발점이고 앞으로 이 의료윤리 규정을 의료 원격 의료에 관련된 규정을 의료윤리적인 원칙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학회의 주된 질문인데요.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면은 결국 의료법 34조를 삭제한다. 즉 원격 의료를 좀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료윤리적으로 볼 때는 대면 진료가 의료의 어떤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다만 예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원격 의료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하는 부분에 또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발표문에 보시면요,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를 이제 들어주시면서 독일의 경우에 1937년에 의사 직업 규정에서 원격 의료를 금지했다가 제한적으로 허용됐고 2018년엔 특정한 조건에서 원격 의료만 이루어지는 의료도 적극적으로 허용이 됐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특정한 조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혹시 그게 우리나라 앞으로 원격 의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진찰은 대면 진찰이 원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를 또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원격 의료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행 의료법처럼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해석처럼 원격 의료를 전면 금지한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논의도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격 의료에 대한 통제는 사실 건강보험 수가나 급여 기준을 통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비를 못 받는데 누가 원격 의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은 그 외에 부작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의료인의 그 주의 의무를 이제 강화함으로써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의 경우에 그 원격 의료를 이제 최근에 이제 전면 허용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환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그 다음에 의료 장비, 뭐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격으로만 진행되는 원격 진료도 허용된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여러 가지 아마도 질문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상 이번 발표는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용해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현대론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